안녕하세요. NHN 테크놀로 서비스 UIT 개발실의 민경환입니다. 오늘 세미나 첫 번째는 반응형 웹 개발 전략 및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의 웹 트렌드는 반응형 웹이죠. 네이버 서비스도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반응형 웹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반응형 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상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네이버 서비스의 반응형 웹을 적용한 사례를 토대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경환이고요. 제가 맡고 있는 서비스는 스마트 에디터 그리고 네이버 포스트입니다. 코딩 공장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중국 개발자들이랑 협업할 때 생긴 별명입니다. 그리고 맥주와 여행을 좋아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죠. 오늘 발표는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반응형 웹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준비 단계에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이버 서비스의 반응형 웹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반응형 웹에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반응형 웹에 대한 용어를 정리할게요.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최근 웹 시장에는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이 반응형 웹이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하이브리드 웹,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다 많이 접해보시지만 그 중심에는 이 반응형 웹이 있고 이 많은 기술들이 반응형 웹을 중심으로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응형 웹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만들어낸 용어일 뿐이죠. 그럼 반응형 웹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응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사전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남 또는 그 현상.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거 툭 치면은 너 왜 때려? 이렇게 반응하는 그 반응. 그래서 반응형 웹은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맞추어 웹페이지가 변하는 형태의 웹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넓고 디바이스는 점점 많아지죠. 이게 디바이스가 많아짐에 따라서 개발자들은 이 많은 디바이스를 어떻게 다 대응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바이스들은 참 다양하게 쓰입니다. 집이나 회사에서는 데스크탑을 썼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모바일을 썼다가, 사무실에서 잠깐 회의에 참석하거나 하면 집에서 침대나 소파에서 뒹굴 때 그땐 태블릿을 이용합니다. 근데 각각 환경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태블릿에서 웹을 이용한다고 해서 태블릿 전용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같은 서비스인데 자꾸 사람들이 그 환경을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서비스도 다양한 환경으로 계속 이어진다 해서 사람들에게 환경은 좀 다르지만 익숙한 UX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개발자들은 모든 환경을 위한 전용 서비스를 각각 하나씩 만들어야 될까요? 모바일 웹 같은 경우는 m.naver.com, PC 웹은 www.naver.com, 그건 태블릿은 tablet.naver.com 이렇게 만드는 게 맞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서비스 개수도 계속 늘어나고 관리에 어려움도 생길 것이고 당연히 개발 비용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형 웹을 시작했습니다. 반응형 웹은 모든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페이지인데 모든 디바이스 환경에 맞춰서 알아서 최적화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서비스 유지 보수도 편해질 수 있겠죠. 반응형 웹을 구현하는 데 대표적인 기술은 이 미디어 쿼리가 있습니다. 미디어 쿼리는 웹 브라우저가 해석할 CSS 코드를 해상도나 비율로 분기 처리하는 규칙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서버나 클라이언트 언어로 디바이스 정보를 체크하지 않아도 CSS만으로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화면에 보이시는 소스 코드처럼 CSS에서 해상도를 지정을 하면 그 해상도에 맞는 그 스타일을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반응형의 기술 중에서 미디어 쿼리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하죠.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하니까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디어 쿼리를 쓰는 것이 반응형 웹을 하는 것이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쿼리는 반응형 웹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기법으로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유동적 레이아웃. 레이아웃 크기를 퍼센테이지나 이항 같은 상대 단위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크기에 맞게 레이아웃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HTML5나 CSS 3.0. 반응형 웹은 성능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디어 객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속성이 이 HTML5와 CS 3.0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답티브 웹 디자인. 시장에는 참 이게 새로운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반응형 웹은 리스판시브 웹 디자인이라고들 하죠. 이 적응형 웹이라고 합니다. 아답티브 웹 디자인. 반응형 웹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쿼리 한 개 파일에서 CSS로 분기 처리해서 각각의 디바이스를 대응하는 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적응형 웹은 서버나 클라이언트 언어로 디바이스 정보를 체크해서 최적화된 마크업을 호출하는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따로 파일을 관리하고 좀 더 물리적으로 파일을 호출하는 그런 기능이죠.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서비스가 너무 복잡할 때. 그때는 오히려 이 적응형 웹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반응형 웹 전략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반응형 웹은 어떤 순서로 어떤 단계로 구축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데 어디까지 대응할 건지 잘 정하셔야 됩니다. 반응형 웹은 기술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응형 웹이니까 모든 디바이스 환경에 맞춰서 알아서 다 대응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프로젝트 중반쯤 가면은 이미 프로젝트가 산으로 간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디바이스를 분기 처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특정 디바이스 환경 때문에 개발 전략을 새로 짜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갑자기 i78을 대응한다든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 폰 등을 사용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개발 전략을 새로 짜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 디바이스나 브라우저의 범위를 협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십니다. 그럼 오래된 브라우저 어떻게 대응할까요? 하이 호환성을 너무 고려하면은 성능 이슈도 커지고 코드 양도 많아지겠죠. 그 하이 호환성, 하이 버전의 브라우저는 아예 버리느냐?
크로스 브라우징을 하는데 힘쓰기보다 그 시간에 오히려 상위 버전의 브라우저를 위한 성능 향상에 힘쓰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하이호환성은 레이아웃이 깨져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하위 버전의 브라우저는 최소한의 UI 정도까지 보장하는 범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변 레이아웃이 구현하기 어렵다 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고 컨텐츠를 읽는데 영향이 없도록 고정된 픽셀로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거예요. 브라우저 업데이트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브라우저는 분기 처리하지 마시고 하나의 코드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화면 설계를 하실 텐데 작은 화면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큰 화면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실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모바일을 먼저 개발하느냐, PC 웹을 먼저 개발하느냐가 되겠죠. 컨텐츠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 고민을 하신다면은 큰 화면부터 설계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겠죠. 큰 화면부터 설계를 하셔서 조금씩 가지쳐 나가면서 작은 화면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중요도가 더 높다 라고 한다면은 모바일 웹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맞아요. 모바일 웹은 그 해상도에 특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고려되면 굉장히 구현하기 어려운 인터랙션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하실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레이아웃 패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플루이드 그리드, 컬럼 드랍, 레이아웃 시프터. 플루이드 그리드는 컬럼 넓이 값을 퍼센테이지나 EM 등의 상대 단위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율을 유지하면서 폭을 맞추는 기법입니다. 상당히 그 컨텐츠가 단순한 형태의 컨텐츠에서 많이 쓰이고요. 내용이 적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보시는 화면을 보면 화면이 작아질수록 폭이 비율로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비율로 줄어들고 넓어집니다. 하지만 레이아웃엔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루이드 그리드를 선호합니다. 비교적 개발 이슈도 적고 단순하지만 좀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죠. 두 번째는 컬럼 드랍입니다. 화면 폭이 작아질수록 컨텐츠가 따닥따닥 붙어서 표현하기 적절하지 않을 때 컬럼의 개수를 조정해서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컬럼 드랍은 컨텐츠 양이 많거나 영역 부분이 뚜렷한 곳에서 많이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컬럼이 한 개로 변했다, 두 개, 세 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뉴스나 매거진 같은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다음은 레이아웃 시프터입니다. 레이아웃 시프터는 컬럼의 개수가 변한다는 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상도마다 더 컨텐츠를 전략적으로 잘 표현하고 싶어서 아예 새로운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것이죠. 보시는 화면은 컬럼이 3개가 나옵니다. 이 3개의 컬럼은 소스상에서 일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작은 화면에서는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차례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이 변할수록 전혀 다른 위치로 레이아웃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 컬럼이다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소스 배치상
좀 새로운 패러다임의 레이아웃을 적용한 그런 형태겠죠. 반응형 웹 구축은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위드, 폭, 하이라키, 계층, 인터랙션, 상호작용, 덴서티, 밀도,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폭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컬럼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잘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어떻게 정하고 그 브레이크 포인트마다 그 폭이 어떻게 변할지 정하시는 단계입니다. 화면이 줄어들수록 어떤 비율로 가져갈 건지 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라키, 계층 구조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큰 화면에서 작은 화면으로 넘어갈수록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배치가 되는데요. 큰 화면을 만들 때부터 고려하지 않으면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영역 간에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질 것인지, 어떤 논리 순서로 가질 것인지 이 계층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우측은 결제, 그리고 아래는 이런 썸네일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화면으로 변할수록 비주얼 이미지,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 결제 시스템,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순서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층 구조를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터랙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또는 버튼처럼 인터랙션을 제공해야 될 때는 그 해상도에 맞게 인터랙션이 최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햄버거 메뉴가 있죠. 전문 용어로 그 드로어라고들 합니다. 큰 화면에서는 이렇게 상단에 일반적인 그 내비게이션으로 탑다운 형태로 서브 메뉴가 노출됩니다. 작은 화면으로 갈수록 이렇게 버튼 하나로 숨겨지면서 풀다운 형태의 햄버거 메뉴가 제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인터랙션을 전략적으로 잘 설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덴서티, 밀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화면이 작아질수록 컨텐츠 간의 간격이 따닥따닥 붙게 될 겁니다. 그럼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컨텐츠 영역을 조정하거나 특정 컨텐츠를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 빨간색으로 마킹한 부분이 작은 화면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화면에서 작은 화면으로 넘어갈수록 가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밀도를 조정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개 사이트를 추천드릴게요. 위에 있는 사이트는 리스판시브 패턴이라는 사이트고요. 아래에 있는 사이트는 미디어 쿼리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슬라이드 쉐어로 제공이 될 테니까 그때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리스판시브 패턴스라는 사이트는 반응형 웹 템플릿 모듈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직접 이 모듈이 내가 개발했는데 참 좋았다라 하고 직접 서브밋해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래 미디어 쿼리스라는 사이트는 미디어 쿼리를 적용한 그 사이트에 대한 그 목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이트를 잘 보려 하시면은 여러분들 개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스타벅스 스타일 가이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스타벅스 스타일 가이드가 정말 감동적인 수준입니다. 이 반응형 웹에 대한 가이드까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스타일 가이드 들어가면은 각각 영역, 레이아웃, 모듈들에 대한 가이드가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세부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각 영역에 대한 보이시는 리스파시브 그리고 미디어 퀄리 픽셀에 대한 가이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레이아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모든 패턴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반응형 웹에 대한 그런 가이드도 빠짐없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이드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구축할 때부터 만들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우측 상단에 있는 저 설정 버튼이 있어요. 저 설정 버튼을 누르면은 각각 그 레이아웃을 서로 다른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층 구조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다 라는 가이드까지 표시를 했고요. 영역이 얼마만큼 차지하는 그 그리드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버튼이 저 윈도우 사이즈 버튼을 누르면은 해상도별로 몇 픽셀이 미디어 퀄리티로 지정되어 있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스타일 가이드를 구축하신다면 정말 반응형의 마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반응형 웹 적용 사례, 네이버 서비스의 반응형 웹을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아웃 최대 넓이 값을 제한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첫 번째 레이아웃이 플루이드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콘텐츠가 많지 않은 그런 레이아웃에서는 가로가 100%로 늘어나면은 그 빈 공간을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때는 최대 너비 값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소스 코드처럼 이렇게 맥스 위드를 설정을 하고 중앙 정렬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모바일 사이트인데요. 반응형 웹이 대응되어 있습니다. 큰 화면에서는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다가 모바일, 태블릿, PC 화면에서는 최대 너비값이 제한되면서 중앙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간의 사이가 영역이 많을 그 간격이 클 때 사용되면 유용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포스트라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화면, 태블릿 화면, PC 화면 이렇게 끝까지 늘어나지 않고 최대 너비 값을 제공해서 콘텐츠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컬럼 드랍 레이아웃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콘텐츠 양이 많고 영역 부분이 명확한 곳에서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컬럼의 개수를 조정해서 콘텐츠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디어 쿼리로 해상도마다 컬럼을 몇 개 노출할 건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이버 메인 사이트입니다. 큰 화면에서는 컬럼이 2개로 되어 있고요. 영역 부분이 명확한 콘텐츠는 컬럼 드랍이 돼서 밑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이 넓어지자 2컬럼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1컬럼으로 되고요. 다음은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인데요. 좌측은 내비게이션 성의 그런 콘텐츠, 우측은 리스트형의 콘텐츠. 그래서 이렇게 컬럼의 개수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부분이 명확하고 콘텐츠 양이 많을 때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썸네일 리스트의 반응형 웹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썸네일 리스트는 그 빈 공간을 유발하는 그런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해상도마다 한 줄에 들어가는 썸네일 리스트 개수를 조정하지 않으면은 빈 공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썸네일 개수를 조정하거나 컬럼을 나눠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입니다. 화면이 변화될 때마다 썸네일 개수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썸네일 개수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을 하면은 중간중간 공간이 많이 생기겠죠.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포스트인데요. 썸네일 리스트가 이렇게 카드형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해상도가 변할 때마다 썸네일의 그 간격, 그 컬럼의 간격 조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폰트나 이미지 사이즈도 잘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해상도마다 최적화된 폰트 사이즈와 이미지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지 리사이징 같은 경우는 이미지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잘 체크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미디어 쿼리 소스로 폰트 사이즈와 이미지를 재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다한 조정은 폰트 양이 많아지고 코드 양이 많아지고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포스트 화면입니다. 화면이 작아질 때 상단의 아이콘과 폰트 사이즈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아이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CSS나 HTML만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모바일용 이미지 따로, 태블릿용 이미지 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최적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도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플리킹입니다. 플리킹은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좌우로 넘길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인터페이스죠. 플리킹은 보통 레이어 판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 속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해상도가 변할 때마다 그 플리킹 판의 가로값을 리사이징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PC 화면은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가 아니므로 좌우측을 클릭할 수 있는 좌우측 버튼을 따로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올 리사이즈 이벤트를 걸어서 이너 위드로 해상도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매치 미디어 속성으로 해상도를 체크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포스트 화면입니다. 플리킹을 적용한 컨텐츠인데요. 저렇게 PC 화면에서 좌우측 버튼을 따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줄어들 때마다 이 플리킹 판의 너비 값이 같이 리사이징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플리킹 자체가 성능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응형 웹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쿼리로 관리하기에 서비스 복잡도가 너무 높아서 관리하기 어렵다 라고 했을 때 적응형 웹을 사용해서 아예 서버나 클라이언트 언어로 해상도별 마크업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페가 적응형 웹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디바이스 환경에 맞게 따로 마크업 파일을 준비를 해놓고 디바이스 환경을 체크해서 최적화된 마크업을 불러오는 형태로 구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비스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응형 앱을 구현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극복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면은 스타일을 중복 선언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칠했던 색상 위에 색깔을 덧칠하고
미디어 쿼리를 잘못 사용한 그 브라우저의 페인팅 모습입니다. 이렇게 각 해상도별로 공통으로 사용할 스타일과 해상도별로 나뉘어야 될 스타일을 잘 구분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미 지정한 스타일을 제거하고 그 위에 또 제거하고 다시 지정하는 이러한 CSS 코드는 브라우저의 리플로와 리페인트를 유발해서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쿼리 사용하실 때 스타일을 잘 구분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 매치 미디어 속성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미디어 쿼리 문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언제 사용하느냐? CSS 미디어 쿼리에서 특정 해상도에 맞춰서 스타일을 불러오게끔 지정했을 때 동시에 그 해상도에 맞춰서 자바스크립트 이벤트가 발생해야 될 때, 즉 CSS 미디어 쿼리 타이밍과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싶을 때 이 매치 미디어 속성을 사용하시면 잘 맞습니다. 흔히들 윈도우 이너 위드로 해상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너 위드보다 이 매치 미디어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 더 미디어 쿼리 타이밍을 맞추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까 폰트 사이즈를 재선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절대 단위 픽셀로 자꾸 재선언을 하면은 코드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관리도 어려워지고 가독성도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때 이 EM이나 REM 단위의 상대 단위 폰트 사이즈를 설정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 좌측에는 EM을 사용한 케이스고요. 우측에는 REM을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EM 단위는 바로 자기 상위 요소의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자신의 폰트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줄어드는 그런 속성입니다. REM은 좀 다릅니다. REM은 자신의 하나의 상위 부모의 속성을 상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최상위 요소를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EM 단위를 사용할 때는 그 EM 단위가 중첩돼서 사용됐을 경우에는 어떤 폰트 사이즈인지 내가 계산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REM 단위는 무조건 최상위 요소를 기준으로 폰트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쿼리에서는 저 EM에서 사용했던 그 상위 부모 요소의 폰트 사이즈, REM에서 사용했던 그 최상위 부모의 폰트 사이즈만 조정하면은 컨텐츠가 전체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비율에 맞게 커지고 줄어들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EM이나 REM 사용은 사전에 미리 검증을 받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디자이너나 화면 설계하는 기획자랑 이렇게 잘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신나게 EM이나 REM 상대 단위로 폰트 사이즈를 지정을 했어요. 써먹지 못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 미리 화면이 좀 커질 때는 이 비율로 커질 것입니다. 화면이 좀 줄어들 때는 이 비율로 줄어들 것입니다. 라는 검증 단계를 미리 거친 후에 진행을 하면은 디자이너나 개발자, 화면 설계자 모두 하나의 컨텐츠만 만들면은 나머지 화면은 알아서 대응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전 테스트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반응형 앱은 성능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네트워크 성능을 떨어뜨리는 객체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이 이미지 객체입니다. 이 이미지 객체도 미디어 쿼리상 공통으로 사용할 이미지와 해상도별로 나뉘어야 될 이미지를 잘 구분하고 선언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쓰지도 않는 이미지를 호출해서 네트워크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일의 재선언처럼 공통과 나뉘어야 될 그런 CSS와 이미지 선언을 잘 구분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SS 3.0입니다. CSS 3.0은 성능 최적화가 중요한 반응형 웹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일단 미디어 객체가 표현 가능하고요. 간단한 CSS 코드 작성만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 트래픽도 감소할 수 있겠죠. 예전 스펙의 CSS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그런 페인팅만 가능했어요. 하지만 상위 버전인 CSS 3.0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더 레디우스, 보더를 둥글게 표현도 할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도 제공할 수 있고요. 3D 모형도 그릴 수 있습니다. 플렉스박스로 좀 더 쉽게 레이아웃을 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셀렉터로 이용해서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SS 3.0을 사용하시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CSS 전처리기도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면 가독성도 점점 떨어지고 점점 복잡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다양한 클래스 규칙이나 다양한 그 레이아웃 규칙이 생기면은 유지 보수도 어렵고 미디어 쿼리 가독성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사스나 리스 같은 CSS 전처리기를 사용하시면은 CSS를 좀 더 논리적으로 로지컬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보시는 코드는 이 사스 문법인데 이렇게 변수를 지정해서 공통 속성을 같이 빼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상하인 계층 관계를 잘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블로그 형태의 컨텐츠나 뉴스 메인 같은 컨텐츠는 그 미디어 객체가 본문 영역을 꽉 채운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객체를 그 레이아웃이 변할 때마다 어떻게 비율을 유지하면서 꽉 채울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가로값만 신경 쓰면 세로값은 자동으로 비율에 맞게 늘어납니다. 보시는 코드처럼 이렇게 맥스 위드를 100%로 설정을 하면은 알아서 화면 비율에 맞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비디오 객체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비디오 객체는 가로값에 맞춰서 세로값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비디오 객체의 비율을 유지하려면은 컨테이너 태그를 하나 사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 비디오 객체의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로 나누기 가로는 0.5625 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객체의 비율은 56.25%입니다. 이 56.25%를 비디오 객체를 감싸는 컨테이너 태그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태그의 영역에는 56.25%의 값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비디오 객체는 항상 이 컨테이너 태그의 너비 값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영역 값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위드백, 헤이트백. 그럼 비디오 객체도 해상도에 맞게 항상 비율을 유지하면서 리사이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56.25% 안에 들어갈 동영상 인코딩도 항상 이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반응형 웹이 맞냐, 적응형 웹이 맞냐, 찬반론이 많이 나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이진 않고 서비스의 성향을 고려해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반응형 앱은 한 개 파일에서 분기 처리가 가능하지만 레이아웃이 너무 복잡해지면 유지 보수가 어렵고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형 웹은 유지 보수가 어렵고 개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각각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해상도별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어느 것을 사용할지 잘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의 테스트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모드라는 사이트인데요. 내가 보고자 하는 해당 디바이스가 없어도 상단에 해상도 값만 입력하면은 그 디바이스에서 보여지는 뷰를 시뮬레이팅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맷커슬리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것도 상단에 내가 보고자 하는 사이트를 입력하면은 해상도에 맞게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이 사이트의 장점은 각각의 해상도를 비교해가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가장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테스트 도구죠. 크롬 에뮬레이터입니다. 개발자 도구에 탑재되어 있는 이 크롬 에뮬레이터는 손쉽게 해상도를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까지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디바이스를 선택하면은, 아이폰 4를 선택하면은 화면이 바뀌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 에뮬레이터를 디버깅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제 반응형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최대한 게을러져라 라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뭐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상 반응형 앱은 사용자나 개발자나 모두가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최적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게을러질 필요가 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자. 모든 걸 다 안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능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거를 가장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웹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한번 누락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바랍니다. 특히 개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응형 웹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면 구현 가능 여부, 그리고 인터랙션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들,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아는 것이 반응형 웹을 개발하는 개발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업하는 사람들끼리 더 많이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응형 웹은 예상치 못한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젝트 준비 단계부터 프로토타입 기간을 충분히 갖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반응형 웹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